드론 범죄 수사론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드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드론 하면 드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드론이란 조종사가 비행 장치에 직접적으로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으로 원격 조종을 하는 시스템으로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 사람이 타는 항공기 드론이라고 불리는데요. 드론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드론이라 함은 숯벌을 의미합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무인 비행체가 마치 벌처럼, 벌은 윙윙거리죠. 윙윙거린다 하여 이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과 1930년도 영국 해군은 퀸비, 여왕벌, 퀸비는 여왕벌이라는 의미죠. 하는 사격 연습용 무인 비행기, 표적기죠. 표적기를 보고 이제 총을 쏘는 건데, 어,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비행기를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암벌인, 암벌의 반대인 숯벌, 암벌의 반대인 숯벌로, 드론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말이 윙윙거린다. 그래서 숯벌에 윙윙거린다는 의미에서 드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쪽 사진 보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최초의 무인 비행기거든요. 퀸비 사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는 조종사를 띄우지 않고 공기의 어떤 역학적 힘에 의해서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며 무기 또는 일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를 말하는데 탄도를 싣고 다니는 탄도 비행체, 또 준탄도 비행체, 순항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순항 미사일포, 발사체 등 그러니까 탄도가 붙은 말이나 미사일 뭐 같은 얘기죠, 그죠? 그 무인 항공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미국 연방항공청은 원격 조종 또는 자율 조종으로 시계박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 스포츠 또는 취미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며 또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송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무인 항공기의 어떤 의미는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다시 볼게요.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서 부양하고 자율적 원격 조종을 비행하며 또 필요할 때는 무기, 일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일회용, 재사용할 수 있는 동력 비행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취미로 조종하는 무인 멀티콥터, 우선 조종 모형 항공기, 방금 말한 정의하면 드론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앞서 설명한 드론의 정의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의 드론 스타트업 기업인 이항과 오스트리아의 항공업체 FACC는 팍은 공동 개발한 이항 216은 조종사가 없는 무인 에어택시로 기체 중량 340g에 달하고 승객
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최고 시속 150km로 30분간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드론의 범위가 좀 다양해졌다라고 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2019년 4월 오스트리아의 빈의 한 축구 조연구장에서 시험 비용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0년까지 3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무인 에어택시가 이제 많이 다닙니다. 국내에서도 2023년이면 벌써 이제 우리가 내후년에 앞으로 3년차 되는 때에는 시범 운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드론의 어떤 범위, 민 항공기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자, 이러한 드론. 과거 2차 세계대전은 드론 개발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영국의 유명 배우이자 모형 항공기 애호가인 데니 레지날드는 무선 조종 항공 엔지니어인 월터 라이터와 모형 비행기를 디자인 연구했고 무선 조종 모형 항공기를 항공 격추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죠. 이 드론은 푸석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물을 사용하여 발사되었으며 목표 연습 중에 격추되지 않으면 낙하산으로 착륙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였다. 이 모형 항공기는 OQ2라는 모델명으로 1939년 약 15,000대가 양산된 미국 최초의 어, 양산된 드론이었다. 이 보이죠, 그죠? 자, 이러한 우리 그 드론이 1950년대 말 미국은 적진의 상공에서 조종사를 희생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종사는 되게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귀하고 한 명의 조종사를 희생한다는 거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드론 개발을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로키드사의 D-21이 탄생되었고 D-21은 목표 사격 연습을 위한 기존 드론 용도를 넘어서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고 적진에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죠. 미국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죠? 1970년대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전쟁이 시작될 때 시리아의 항공 방어를 무력화시킬 실시간 감시 기능을 갖춘 최초의 드론을 또 개발했죠. 1990년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준 걸프전에서는 드론이 사용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시간 감시 무기 운반 능력이 향상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은 보유 항공기 중에 약 7,500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 미군이 군사용 7,500대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육군 조종사들은 미국 본토의 무인 항공기 제어실, 이 제어실에서 이제 드론을 날리는 거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운용되는 무인 항공기로 적을 감시하고 전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무인 드론, 로봇과 전쟁하는 거겠죠. 그죠? 이러한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냉전의 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무인 항공기의 사용은 군 사용 넘어섰고 1987년 일본 기업 야마하는 농약 살포 무인 헬리콥터를 출시하기 이르렀는데 지금 일본은 그 넓은 그 땅의 한 40%, 이 40%가 드론이 농약을 한대요. 앞으로는 뭐
80%가 아니라 이제 뭐 60% 거의 뭐 다 드론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전력에도 수많은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며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작년에 그 충남 당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알바로 드론 농약을 좀 해줄 분이 없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방역 작업에 알바를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3,000평에 이렇게 논이 있다면 이 3,000평의 농약을 하는데 거의 한 20분 안에 한대요. 20분 안에 3,000평을. 그리고 평당 또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제 작업 알바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인 헬리콥터를 이용한 방제 작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무인 헬리콥터는 1억이 넘는 고가 장비로 추락 등의 파손에 큰 수리 비용이 따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무인 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는 멀티, 여러 개의 콥터, 콥터란 거는 이제 날개가, 날아다니는 날개가 4개, 6개, 8개 있는 거죠. 6개짜리죠. 이렇게 이제 무인 멀티콥터가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죠. 그죠? 흔히 말하는 4개 이상의 에, 프로펠러가 장착된 드론은 무인 헬리콥터에 비하여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어, 무인 헬리콥터의 수리비 비용을 여러 대를 또 구매할 수 있잖아요. 헬리콥터는 비싸지만 무인 멀티콥터는 싸다. 그래서 무인 헬리콥터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항공 방제 장비, 영향을 끼고 하는 방제 장비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무인 항공기의 목적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된 데 있다면 최근에는 개인 목적으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뭐 전에 방송에 그 드론으로 고기 잡기도 하고 드론으로 또 축구 드론도 하고 드론으로 또 스포츠와 카메라,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금 가장 이제 그 시장이 발달한 데가 중국인데 중국의 DJI가 전 세계 촬영용, 취미용 드론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석권하고 있냐면 중국은 정말 저가로 싸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드론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고 중국을 따라가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저렴하고 질 좋은 이 DJI가 드론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DJI는 최신 드론들은 약 150에서 200만 원대의 가격대로 4K UHD 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니까 4K 정도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약 30분의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드론이 지금 거의 한 20분에서 25분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이면 더 좋아진 거예요. 이 드론은 배터리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배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배터리 용량이 좋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 배터리가 좋아지면 1시간, 2시간도 더 늘어나겠죠. 그죠? 30분 비행 능력을 지니고 있고 원거리 통신 방식인 오큐싱크 2.0을 탑재하여 최대 7km까지 통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 항공 촬영이 가능하다. 매트리스 200,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날릴 게 매트리스 600이에요. 매트리스 200보다는 3배 좋은 거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매트리스 600은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할 때 쓰는 겁니다. 팬텀 4 프로, V2.0, 매빅 2.2 프로, 매빅을 좀 많이 쓰고요. 이렇게 유명한 DJI 일부 드론은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드론 임무 특화 교육 및
국방 관할 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민간에서 참여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쁘죠, 그죠? 자, 드론의 앞으로 우리가 명칭을 좀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2013년도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RPAS를 채택하여 리모트 파이어테이트 에어크래프트 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의 공식 용어인데 비행체만을 칭할 때는 RPA,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 이렇게 날아다니는 체만을 할 때는 RPA, 통제 시스템을 지칭할 때는 RP 시스템. 우리가 지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비행체 할 때는 RPA, 그 다음에 통제 시스템을 지칭할 때는 RPS다. 시스템, 에어, 크래프트에서 A, 파이오테드 같은 경우에는 RPA, 그러니까 A만 다르죠. RPA, 에어크래프트, RP 시스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비행체반은 RPA, 통제 시스템은 RPS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용어는 RPA, 에어크래프트 시스템, AS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 비행체냐, 공기 중에 에어크래프트 떠다닌다. 공기부양 시스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은 용어 같은 걸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야. 그러니까 자체 중량이라는 거는 이제 드론의 자체 중량 얘기하는 겁니다. 150kg 이하는 무인, 사람이 타지 않는 동력 있는 비행장치다. 이렇게 하고 150kg 초과하고 600kg 이하는 중형, 약간 무겁죠. 무게가 있는 중형, 무게가 있는 무인 항공체다. 그래서 150kg 초과 600kg 이하. 우리가 날린 거는 거의 150kg 이하겠죠. 중형 무인 항공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600kg 초과하는 600kg 초과하는 그거는 대형 무인 항공기. 그래서 무인, 중형, 대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는 자 우리가 이제 법이 있으면 항공안전법이 있으면 대통령 항공안전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명령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면 항공안전법 시행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총리나 각부 장관이 하는 거는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데 법정용어로 시행규칙이랍니다. 그러니까 항공안전법이 있으면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부 사항으로 이제 행정입법이라 합니다. 규칙, 우리가 법을 보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봐야 돼요. 시행규칙에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그러니까 연료를 빼고 자체 중량 150kg 이하의 무인 비행기, 있죠? 이거를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면허를 땄던 게 초경량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초경량.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도전하는 게 무인 멀티콥터. 사람이 타지 않는 여러 가지 콥터, 무인 멀티콥터를 합니다. 드론은 고정익, 회전익, 혼합형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U, G, V는 언더, 그라운드, 땅 아래에 있는 베이클, 차량, 무인 지상 차량, 이렇게 U, G, V 이렇게 또 용어가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날아가는 돌리는 형태에 따른 분류 중 혼합형. 혼합형은 틸트 로터라 하는데 틸트 로터. 수직 상태에서는 헬기처럼 수직 이륙 착륙을 하고 수평 상태에서는 고정익처럼 고속으로 비행합니다. 고정익은 고속으로 쫙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정익 또 혼합형 돌면서 움직이는 혼합형 이거를 딜트 로터 딜트 로터형 비행체는 고정익 고속 순항 능력과 회전익 혼합이니까 고정익과 회전익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여 비행 능력이 뛰어나지만 복잡한 구조로 인해 조정 및 운영이 다소 복잡하고 기체 제작비가 높다. 그래서 이거를 혼합된 거는 딜트 로터, 혼합형을 의미 딜트 로터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기술을 세계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합형 그러면 딜트 로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혼합형 딜트 로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날리는 여러 개의 콥터, 프로펠러가 이제 콥터인데 볼까요? 그러면 쉽게 말하는 프로펠러. 자, 이거를 숫자에 따라서 이제 구별을 하는데, 주로 쓰는 게 뭐, 두 개니까 듀얼, 세 개니까 쓰리, 이렇게 하는데, 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날릴 게 콥터가, 프로펠러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는데,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콥터. 그 다음에 6개 있는 게 헥사, 8개 있는 게 옥토.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쿼드, 6개 헥사, 8개 옥토 구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드론 날리려면 이런 용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GPS. GPS란 건 뭐냐면 위성, 위성 항법. 위성이 있으면 위성을 통해서 기계를 항법, 시스템이죠. GPS가 있으면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어, GPS, 주소를 찍어준단 말이에요, 주소를. 그러면 위성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주소를 받아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성의 항법, 시스템이라 하는데,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와 시각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GPS를 끌 때 에띠라고 그러죠, 에띠. 에띠라는 거는 이 GPS 없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막 흘러가요. 이거를 GPS 없기 때문에 손으로 조정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왼쪽 가면 오른쪽 당기고 앞으로 가면 뒤로 하고 이거를 동시에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면서 어, 해- 어, 멀티콥터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GPS가 있으면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그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GPS가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러한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의 장애 요소는 태양의 활동 변화, 주변 환경, 그러니까 고층이 있다고 그러면 이 우리가 이 조종기관과 무선 연락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죠? 이런 조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의도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어, 무인 이렇게 우리가 조종기 통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위성의 수신 상태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로 인해서 GPS 장애가 오면 드론이 조종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노 컨트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을 날릴 때는 우리 그 시야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야가 벗어나면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빌딩이 있고 그러면 끊어지면 추락하는 거거든요. 추락하면은 이 드론이 예를 들면 드론이 날아가다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 있고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론을 날릴 때는 늘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해야 되고요. 드론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착륙을 시켜야 돼요. 드론이 막 불이 켜지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빨리 안전한 데 바로 착륙부터 시켜야 됩니다. 추락하면 추락하면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착륙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드론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떨어지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시야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야가 가능한 곳에서만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얘기하고 싶고요. 또 날이 어두워지면 안 보여요. 드론이 올라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어두운 날에는 빨리 이렇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비가 오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눈 오는 날에는 드론을 가급적 안 날리는 게 좋고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드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론 부분을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